샬롬, 삼국지 10권 8번째. 너희들은 북원 쪽에서 함성이 들리거든 바로 군사를 이끌고 위수 남쪽에 있는 산중에 숨어 있으라. 거기서 기다리다가 족병이 몰려오거든 뛰쳐나가서 쥐두들겨라. 사마위는 다시 장호와 악침을 불렀다. 너희들은 이천 국노수를 이끌고 부교 북쪽 언덕에 숨어 있다가 만약 족병들이 뗏목을 타고 내려오거든 한꺼번에 활과 쇠뇌를 쏘아 붙여라. 결코 부교 곁으로 다가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으로 사마이는 곽해와 솔레에게도 사람을 보내 전하게 했다. 공명은 북원으로 나가는 체 하면서 몰래 위수를 건널 것이요. 그대들은 이제 막 영체를 세운 데다 인마도 많지 않으니 도중에 매복해 있으시오. 족병은 오후부터 물을 건너 해질 무렵이면 틀림없이 지쳐들 것이요. 그대들이 거짓으로 패한 채 달아나면 족병은 틀림없이 뒤쫓을 것인데 그때는 활과 쇠뇌를 쏴서 막도록 하시오. 나도 물과 무트로 나갈 테니 족병이 모두 이른 뒤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 싸우면 될 것이외다. 실로 빈틈없는 대응이었다. 그러나 사마이는 그것도 모자라 두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에게는 앞에는 영체를 구원케 하고 스스로는 한 갈래 군사를 이끌고 북원을 구원하기로 정했다. 한편 공명은 공명대로 자신의 계책을 구체적으로 베풀기 시작했다. 위원과 마하대는 군사를 이끌고 위수를 건너 북원을 공격하게 하고 오방과 오이는 뗏목탄 군사를 데리고 위병의 부교를 불살라 버리게 했다. 위숫가에 있는 사마이의 영체를 공격할 군사는 3대로 나눴는데 전대는 왕평과 장의가 맡고 중대는 강유와 마충이 그리고 후대는 요화와 장익이 맡았다. 명을 받은 장졸들은 그날 한낮에 모두 대치를 떠나 위수를 건넜다. 그리고 각기 맡은 곳을 향해 진세를 이루며 천천히 나갔다. 위원과 마하대가 북원에 이르렀을 때는 날이 이미 저문 뒤였다. 사마이의 말을 듣고 사방의 군사를 풀어 살피던 솔레는 족병이 온 걸 보자마자 영체를 버리고 달아났다. 위원은 그 재빠른 물러남을 보고 위병에게 준비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얼른 군사를 물리려는데 사방에서 함성이 일며 두 갈래 위병이 쏟아져 나왔다. 왼쪽에는 사마이가 이끄는 군사요, 오른쪽에는 곽해가 이끄는 군사였다. 위원과 마하대는 힘을 다해 빠져나왔으나 족병의 대반은 위수에 빠져 죽고 나머지는 위병들에게 애워싸여 달아낼래야 달아날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는지 오반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 몰살은 겨우 면하고 강 언덕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한숨을 돌린 오반은 원래 받은 군령으로 돌아갔다. 군사 절반을 갈라 뗏목에 태우고 물 따라 흐르며 위병의 부교를 불태우려 했다. 그러나 거기에도 위병은 이미 준비가 있었다. 장호와 악침이 이천 군사를 호령해 언덕에서 화살을 퍼부으니 아무 가리개도 없는 뗏목 위에 족병이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오반은 화살에 맞고 강물에 떨어져 죽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어 제 목숨 하나 건지기에 바빴다. 그들이 버린 빈 뗏목은 이미 위병의 차지였다. 그 무렵 왕평과 장의는 북원으로 간 저희 편 군사가 이미 그 지경이 난 줄도 모르고 위병의 본진으로 다가들고 있었다. 밤은 이미 깊어 이경이나 되었는데 함성이 사방에서 요란했다. 왕평이 말 고피를 당기며 장의에게 말했다. 우리 마군이 북원을 치러 갔으나 이겼는지 졌는지는 알 수가 없소. 거기다가 위수 남쪽의 위병 대체가 앞에 있는데 위병은 하나도 오진 않는구려. 사마이가 모든 걸 알고 미리 채비를 갖춘 든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소. 우리 함부로 뛰어들 게 아니라 부교를 사려는 불길이거든. 그때에야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군사를 멈춘 채 강물 위에 불길이 솟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후 등 뒤에서 갑자기 군사 하나가 달려와 알렸다. 승상께서 얼른 군마를 돌리라고 하십니다. 북원에 갔던 군사도 뗏목을 타고
부교를 태우려던 군사도 모두 적에게 무너졌다 합니다. 그 말에 왕평과 장인은 깜짝 놀랐다. 얼른 군사를 물리려 하는데 한 소리 포양과 함께 위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이 지른 불길은 하늘을 찌르는 듯하고 그들의 기세 또한 사납기 그지없었으나 왕평과 장인은 겁먹지 않았다. 군사들을 격려해 한바탕 어지러운 싸움을 벌인 뒤에야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미 기세에 눌린 탓인지 그 싸움에서도 족병은 다시 태반이 꺾이고 말았다. 공명은 싸움에 진 군사들을 기산의 대체로 불러 모았다. 헤아려 보니 그 싸움에서 꺾인 군사만도 5만이 넘었다. 모처럼 힘을 들여 벌린 싸움이 그 지경으로 끝을 맺자 공명의 걱정과 괴로움은 컸다. 이번에는 누구 탓도 할 수 없는 깨끗한 패배여서 더욱 그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럴 즈음 성도에서 비유가 공명을 보러 왔다. 공명은 마침 잘 됐다 싶었다. 얼른 비유를 불러들이고 얘가 끝나기 바쁘게 말했다. 내가 글 한 통을 써줄 터이니 번거롭지만 공께서 동으로 가서 좀 전해주시겠소. 승상의 명이라면 어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가 그렇게 기꺼이 승낙했다. 그러자 공명은 비유에게 글 한 통을 써주며 동우의 손권에게 전하라고 했다. 공명의 글을 가지고 건업으로 달려간 비유는 오주 손권을 찾아보고 글을 바쳤다. 손권이 뜯어보니 거기에는 대략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실이 불행하여 기강을 잃으니 역적 조조가 제위를 잔탈하여 이제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양은 소열 황제의 중한 당부를 받은 몸으로 어찌 힘을 다 쏟고 마음을 다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병은 기산 아래 모여있고 미친 역적의 무리는 머지않아 위수가에서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동맹의 의미를 생각하시어 북정을 명해 주십시오. 함께 중원을 빼앗은 뒤에 전하를 나누어 가진다면 그 아니 좋은 일이겠습니까? 글로서는 다 아뢰지 못하나 오직 폐하의 밝으심에 기대 빌 뿐입니다. 곧 함께 위를 치자는 공명의 권유였다. 읽기를 마친 손권은 흐뭇했다. 그는 그를 가져온 비유를 보며 의젓하게 일렀다. 짐은 오래전부터 군사를 일으켜 위를 치려 했으나 공명과 힘을 합칠 기회가 없었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명의 글이 왔으니 더 미룰 까닭이 없는 듯하오. 오늘로 짐이 몸속 군사를 일으켜 거소문으로 나가겠소. 가서 위에 신성을 빼앗을 참이요. 또 육성과 제갈근에게는 강화와 면구의 군사를 들여 양양을 뺏게 할 것이며 손수와 장승에게는 광릉으로 군사를 내 회양을 뺏게 하겠소. 그렇게 세 갈래 길로 한꺼번에 쓸고 나갈 우리 군사는 합쳐 30만 긴 날을 머물거릴 것도 없이 당장 움직일 것이요. 송건의 그 같은 다짐을 들은 비유는 고마움을 이기지 못했다. 엎드려 절하며 그 고마움을 드러냈다. 폐하의 정성이 그러하시니 중원은 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손건은 그런 비유를 위해 크게 잔치를 열게 했다. 한참 술잔이 오가는데 손건이 불쑥 물었다. 승상의 궁중에서는 누가 선봉으로 쓰이고 있소? 위원이 가장 자주 쓰입니다. 비유가 사실대로 대답했다. 손건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용맹은 넘치지만 마음이 바르지 못하오. 공명만 없어지는 날이면 반드시 촉의 화가 되리다. 그런데 어찌 공명이 그걸 모른단 말씀이오. 실로 무서운 소리였다. 궁궐 깊숙이 앉아서 한번 보지도 않은 위원의 사람됨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비유가 섬뜩함을 감추며 말했다. 폐하의 말씀이 매우 옳습니다. 돌아가며 반드시 그 말씀을 공명에게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자 다시 한번 송건에 절하여 감사하고 한중으로 돌아갔다. 오주는 30만 대군을 일으켜 세 갈래 길로 쳐 올라올 것이라 합니다. 그 중에 한 갈래는 몸소 이끌 작정인 듯 싶습니다. 비유가 그렇게 손건의 응답을 전하자 공명이 다시 물었다. 그 밖에 달리 하는 말은 없었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잔치 중에 위원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비유는 손건이 위원을 평한 말을 전했다. 듣고 난 공명이 감탄하여 말했다. 실로 총명한 죽은이로구나. 나는 위원의 사람됨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용맹이 아까워 마지못해 쓰고 있을 뿐이요. 그렇다면 일찌감치 마땅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유가 걱정스레 공명의 말을 받았다. 그러나 공명은 그리 대사롭게 여기지 않는 얼굴이었다. 내게도 생각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고는 손건과 힘을 합쳐 위를 치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다. 비유가 성도로 돌아간 뒤 공명은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다시 위병과 싸워 의논을 시작했다. 그런데 호련 군사 하나가 달려와 알렸다. 위나라 장수 한 명이 항복해 왔습니다. 공명이 얼른 그 장수를 불러들이게 하고 물었다. 그대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우리에게 항복하게 되었는가? 저는 위나라의 변장군 정문입니다. 근래 질량이란 자와 함께 인마를 끌고 와 사마이 밑에서 쓰이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사마이가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질량은 높이 세워 전 장군으로 삼고 이 정문은 마치 집 건불 보듯 하니 분한 나머지 이렇게 달려와 항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승상께서 이 몸을 거두어 쌓인 분한을 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미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군사 하나가 달려와 알렸다. 위장 질랑이 군사를 이끌고 우리 진체 밖에 와서 정문에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명이 정문에게 물었다. 질량의 무예가 너와 견주어 어떠냐? 제가 한 칼에 베어 버리겠습니다. 정문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 공명이 이렇다 할 표정 없이 말했다. 먼저 나가서 질량을 목베어 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를 믿겠다. 그러자 정문은 선선히 말해올라 영체를 나갔다. 공명도 몸소 영체를 나가 정문이 질량과 싸우는 모습을 구경했다. 질량이 창을 끼고 달려나오며 큰 소리로 정문을 꾸짖었다. 역정놈아, 어찌에 내 말을 훔쳐타고 달아났느냐? 어서 빨리 내 말을 내놓아라. 그러고는 말을 박자 똑바로 정문에게 덮쳐갔다. 정문도 군말 없이 칼을 휘둘러 질량과 어울렸다. 그러나 겨우 한 번 엉켰다 떨어지는데 질량의 몸뚱이가 정문의 칼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다. 대장이 그렇게 죽으니 졸개들이 싸울 마음이 있을 리 없었다. 위병들이 늑대 만난 양떼처럼 흩어지자 정문이 질량의 목을 잘라 촉진으로 되돌아왔다. 장막으로 돌아온 공명은 자리에 앉기 바쁘게 정문을 불러오게 했다. 정문을 무겁게 쓰려 함인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었다. 공명은 정문이 불려오자마자 좌우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무엇들 하는가? 저놈을 끌어나 목을 베어라. 정문이 놀라 소리쳤다. 승상,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장은 실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자 공명이 매섭게 꾸짖었다. 나는 전부터 질량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 네가 베어 죽인 것은 질량이 아니다. 네 어찌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냐. 그러자 비로소 정문의 기세가 꺾였다. 갑자기 머리를 조아리며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제가 죽인 것은 질량이 아니라 그 아우 진명이었습니다. 사마이가 너를 시켜 거짓으로 내게 항복케 하고 무슨 일을 꾸미려 보려 했으나 어찌 나를 속일 수 있겠느냐. 만일 네가 바로 털어놓지 않는다면 나는 어김없이 너를 목뺄 것이다. 공명이 껄껄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 사마이가 하려 한 짓을 깨물었다. 일이 이미 글렀다 여긴 정문이 들은 대로 모두 털어놓으며 살려주기를 빌었다. 공명이 문득 목소리를 은근하게 하여 달랬다. 네가 살기를 바라거든 어서 글 한 통을 써라. 사마이가 스스로 와서 우리 영체를 급습하게만 만든다면 네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리하여 만약 사마이를 사로잡게 된다면 그걸 모두 네 공으로 쳐서 마땅히 너를 중용할 것이다. 그러자
정문을 하는 수 없이 사마이를 꿰는 글 한 통을 써바쳤다. 공명은 정문을 가둬두게 하고 그걸로 사마이를 잡을 계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번건이 궁금한 듯 물었다. 승상께서는 어떻게 정문이 거짓으로 항복해 왔다는 걸 알았습니까? 공명이 잔잔하게 웃으며 일러주었다. 사마이는 가볍게 사람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만약 진량을 전 장군으로 세웠다면 반드시 진량의 무예가 높고 세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싸움에서 정문과 싸운 장수는 겨우 한 압에 목이 떨어졌으니 틀림없이 진량이 아니다. 나는 그걸 보고 정문의 항복도 거짓인 줄 알았다. 그 말을 듣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치고 엎드려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공명은 말 잘하는 군사 하나를 골라 무어라 귓속말로 분부한 뒤 위체로 보냈다. 그 군사가 위체로 들어가 사마이에게 정문이 써준 글을 바치자 읽고 난 사마이가 물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중원 사람으로 이리저리 흘러다니던 끝에 촉에 주저앉게 되었으나 정문과는 한 고향에서 자랐습니다. 이번에 정문이 공을 세워 공명을 그를 선봉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정문이 특히 저에게 당부해 이 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정문이 말하기를 내일 밤 불을 지르는 걸 신호로 대도둑께서 몸소 대군을 끌고 촉진을 급습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정문도 안에서 호응해 족병을 단번에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군사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도 사마이는 정문이 자기 졸개를 보내지 않고 낯선 사람을 보낸 게 못 믿어워 이것저것 캐물어 보았다. 그러나 그 군사의 말에는 조금도 수상적인 데가 없었다. 사마이는 다시 정문이 보낸 글을 꼼꼼히 읽어보았다. 역시 틀림없는 정문의 필체에 내용도 이상한 곳이 없었다. 이에 그 군사를 믿게 된 사마이는 그에게 술과 밥을 내리고 말했다. 오늘 밤 이경쯤 해서 내 스스로 적진을 급습해 보겠다. 만약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면 너를 높게 쓰리라. 그러자 그 군사는 머리를 조아려 고마움을 나타내고 저희 진채로 돌아갔다. 그 군사로부터 사마이가 쏘가 넘어갔음을 전해드는 공명은 곧 싸움 채비에 들어갔다. 칼을 짚고 북두칠성을 우러러 기도를 올린 뒤에 먼저 왕평과 장의를 불렀다. 그대들은 이리이리 하라. 공명은 그렇게 남모르게 계교를 주고 다시 마대와 마충에게도 또 다른 계교를 주어 보냈다. 위원까지 불러 무언가 계교를 준 뒤에야 공명은 스스로 높은 산에 올라가 거기서 모든 갈래의 군사를 지휘했다. 그 무렵 사마이의 두 아들과 함께 대군을 몰아 촉제를 급습할 채비를 끝냈다. 막 군사를 내려는데 맏아들 사무사가 한마디 했다. 아버님께서는 어인가닥으로 한 조각 글만 보시고 몸소 위험한 곳 깊숙이 들려 하십니까? 만약 거기 어떤 잘못됨이 있으면 그때는 어찌 하시려 그러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따로 장수 하나를 세워 먼저 가게 하시고 아버님께서는 뒤에서 호응하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사마이도 듣고 보니 그럴듯해 그대로 따랐다. 진량을 불러 1만 군사로 먼저 촉진을 급습하게 하고 자신은 뒤따르면서 변화에 호응하기로 했다. 그날 밤이었다. 조경만 해도 바람이 맑고 달이 밝더니 이경쯤 되자 갑자기 구름이 끼고 검은 기운이 하늘을 덮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캄캄해져 버린 것이었다. 하늘이 내가 공을 이루는 걸 도와주는구나. 사마이는 야습하기에 알맞게 캄캄해져 몹시 기뻐하며 소리쳤다. 군사들도 힘이 나서 앞으로 내달았다. 입에는 소리를 못 내게 하는 나뭇가지를 물고 마을에는 재갈을 채운 채였다. 족제 가까이 이르자 진량이 먼저 1만 군사를 이끌고 기세도 좋게 뛰쳐 들어갔다. 그러나 족제 안에는 어리챈 개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모두 물러나라. 우리가 쏘갔다. 놀란 진랑이 그렇게 소리치며 군사를 물리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갑자기 사방에서 불길이 일며 함성이 요란한 가운데 두 갈래 촉병이 쏟아져 나왔다. 왼쪽은 장의와 왕평이 이끄는 촉병이요 오른쪽은 마대와 마충이 이끄는 촉병이었다.
진량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그러나 워낙 촘촘하게 져둔 그물이라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오직 뒤따라오는 사마이가 와서 구해주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하지만 사마이의 사정도 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마이도 촉체에서 불길이 솟고 함성이 있는 소리는 들었으나 어느 편이 이기고 지는지 알 길이 없었다. 무터 떼고 군사를 재촉해 불길 쪽으로 내닫는데 갑자기 함성이 일며 북소리 나팔 소리가 하늘에 가득했다. 놀란 눈길로 보니 오른쪽에서는 강유요, 왼쪽에서는 위원이 각기 한 갈래 군사를 이끌고 덮쳐오고 있었다. 위병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그 기세에 먼저 질려버렸다. 그대로 무너져 내려 열의 8, 9은 상한 채 사방으로 흩어졌다. 뒤를 받쳐주기로 한 사마이가 그 모양이 되니 안에 갇힌 진량의 신세는 뻔했다. 만명의 졸개와 더불어 몇 겹으로 에워싸였다가 비오듯 쏟아지는 촛병의 화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겨우 목숨을 건진 사마이는 싸움에 진 군사를 이끌고 본체로 쫓겨갔다. 코앞이 안 보일 듯 하던 검은 기운은 삼경이 지나자 차차 거치고 하늘도 다시 맑아졌다. 위병이 모두 쫓겨간 걸 보고 산위의 공명은 징을 쳐서 모든 군사를 거두었다. 원래 이경 무렵에 갑자기 일었던 구름은 공명이 둔갑법을 써서 불러 모은 것이었다. 따라서 군사를 거둬들이며 다시 그 구름을 흩어버리니 삼경부터는 하늘이 맑아질 수밖에 없었다. 봄채로 돌아온 공명은 정문을 목빼고 다시 위수 남쪽을 빼앗을 의논을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위병이었다. 공명이 매일 군사를 보내 싸움을 걸어도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공명은 몸소 수레에 올라 기사납 위수 동서의 지리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한 골짜기에 이르니 땅의 생김이 호루병 같은데 그 안에 전혀 명이 들만하고 또 양쪽의 산이 합쳐 골짜기를 이루면서 거기도 4,500명이 더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있었다. 그 뒤에는 양쪽 산이 다시 붙어 길이란 것은 겨우 말 한 마리 사람 하나가 지날 수 있을 뿐이었다. 그 골짜기를 본 공명은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길잡이 군사에게 물었다. 이 골짜기 이름이 무엇인가? 이 골짜기 이름은 상방곡인데 달리 호로곡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길잡이 군사가 아는 대로 대답했다. 장막으로 돌아온 공명은 비장투의 호충을 불러 귀에 대고 무언가 은밀한 계교를 주었다. 그리고 다시 군중의 장인 천여 명을 불러 모아 호로곡으로 보내고 모구와 유마란 걸 만들게 했다. 그 다음으로 불려온 건 마대였다. 공명은 마대에게 군사 500을 내주며 호로곡을 지키라 당부했다. 뭇 장인들은 한 사람이라도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바깥 사람도 안으로 들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불시에 점검하더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사마이를 잡을 길은 이번 일에 달렸으니 결코 이 소문이 밖으로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에 마대도 그 명에 따라 떠났다. 한편 호루곡에 이른 두예와 호충은 장인 천여 명을 부려 모구 유마를 만들었다. 공명은 매일 친히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일하는 걸 지시하고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장사 양의가 공명을 찾아보고 말했다. 지금 우리 편 군량 모두 검각에 있어 운반하는 일꾼과 마수가 옮겨오기에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공명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내 이미 군량을 옮겨올 계책을 세워온 지 오래니 걱정 않아도 될 것이다. 전부터 모아둔 여러 종류의 나무들과 서천에서 사들인 그 목재로 모구와 유마를 만들게 해두었다. 그게 만들어지면 군량을 옮기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 마소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밤낮으로 곡식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곁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 마지 않으며 물었다. 옛부터 지금까지 모구나 유마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승상께서는 어떤
비법을 지니셨길래 그같이 귀한 물건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공명이 어려울 것도 없다는 듯 대답했다. 나는 장인들을 시켜 격식에 따라 그걸 만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만들어진 게 없어 보여줄 수 없으니 먼저 말로 글과 모구, 유마를 만드는 법을 일러주겠다. 그 크기와 모남과 둥그름이며 길고 짧음, 넓고 좁음은 모두 여기 적어 보여줄 것이니 한번 보도록 하라. 그리고 먼저 붓을 들어 모구 만드는 법을 썼다. 다 쓴 것을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읽어보니 거기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배는 모가 나고 정강이는 굵으며 한 몸뚱이 다리는 넷이다. 머리는 목덜미에 박혀 있고 혀는 배에 닿아 있는데 많이 싫으면 멀리 가지 못하고 홀로 가면 몇십 리는 가나 떼지어 가면 30리가 고작이다. 굽은 것은 소머리가 되고 짝이 진 것은 소의 발이 되며 가로지른 쪽은 소의 목덜미가 되고 구르는 쪽은 소의 다리가 된다. 뒤집어져 있는 쪽은 소의 잔등이 되고 모가 난 쪽은 소의 배가 된다. 바로 선 것이 소의 혀요. 굽은 것은 소의 갈비대이다. 새겨 만든 것은 소의 의며 세운 것은 소의 뿔이고 가는 것은 새 굴레요. 꺼져 있는 것은 소의 고삐다. 소는 멍에 둘로 끄는데 사람이 6자를 가는 동안 소는 내 발짝을 간다. 사람은 크게 힘들지 않고 소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어 그 구석구석 조각조각의 자세한 모양과 크기를 적었다. 유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역시 모구처럼 그 대략의 생김과 특성을 적은 뒤에 그 만드는 법을 적어나갔다. 갈빗대 길이는 석자, 다치의 너비는 세치, 두께는 두치, 단푼이요 하는 식이었다. 모든 장수들은 그걸 보고 새삼 감탄에 마지 않았다. 승상은 참으로 신과 같은 분이다. 그러고는 그 모구 유마가 어서 빨리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자 다 만들어진 모구와 유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살아있는 소나 말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산을 오르고 언덕을 내려가는데 수월하기가 그지없었다. 공명은 우장군 고상에게 명하여 군사 전여 명을 이끌고 모구와 유마를 몰아 검각에 있는 군량을 기산으로 옮겨오게 했다. 이로부터 촉병은 우선 군량 걱정은 없어졌다. 그런데 이 모구와 유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이 많다. 어떤 이는 공명의 시대보다 훨씬 뒷날에 저술해 보이는 군용수레의 일종을 신비하게 윤색하여 공명의 이름을 높인 것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로부터 있어온 일종의 수레를 공명이 개량해 썼을 것이라고 한다. 정사에도 뚜렷이 모구와 유마가 나오는 걸 보면 뒷사람의 주장이 옳은 듯하다. 그러나 연희에서 보는 것처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저절로 가는 그런 초과학적 운반 수단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길이 험하고 산길과 고개가 많은 곳에서 쓰기에 편리하게 몇 가지 고안을 곁들인 수레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한편 싸움에 지고 쫓겨온 사마이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나가 싸울 수도 물러날 수도 없어 거정으로 나를 보내는데 살피러 나갔던 군사들이 돌아와 알렸다. 족병들이 모구와 유마란 수레를 써서 군량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모구와 유마가 움직이는 게 매우 신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마이가 깜짝 놀라 말했다. 내가 굳게 지킬 뿐 나가 싸우지 않는 것은 적이 마침내 군량과 마초를 대지 못해 절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이제 모구와 유마 같은 걸 만들어 쓰고 있으니 틀림없이 공명은 긴 악목으로 계책을 꾸미고 있는 듯하다. 기다린다 해도 적이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러고는 곧 장호와 악침을 불러 영을 내렸다. 너희들은 각기 군사 500명을 데리고 야곡 새끼를 따라 나가 보아라. 거기
알맞은 곳에 숨어 기다리다가 촉병이 모구와 유마를 끌고 군량을 운반해 가거든 그 뒤를 들이쳐 그 모구와 유마를 뺏어오도록 한다. 많이 뺏어올 것은 없으니 저기 모두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뛰쳐나가 그 끄트머리에 있는 선호대만 끌어오도록 하라. 이에 장호와 악침은 군사 500을 이끌고 야곡으로 갔다. 군사들은 모두 촉병으로 꾸미게 하고 밤중에 가만히 샛길로 빠져 골짜기 한 구석에 숨어 있자니 과연 고상이 이끄는 모구와 유마가 줄지어 나타났다. 장호와 악침은 사마이가 시킨 대로 촉병이 모두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 그 끄트머리를 덮쳤다. 뒤에서 젖어 모구와 유마를 끌던 촉병들은 그 갑작스런 습격에 미쳐 손을 쓸 틈이 없었다. 별 수 없이 모구와 유마 몇 피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꾸미는 건 사람이 돼 이루는 건 다만 하늘일 뿐. 꾸미는 건 사람이 돼 이루는 건 다만 하늘일 뿐. 장호와 악침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빼앗은 모구와 유마를 이끌고 저희 진채로 돌아갔다. 사마이가 살펴보니 정말로 살아있는 말이나 소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사마이 또한 기뻐에 맞지 않으며 멀리 있는 공명을 향해 중얼거렸다. 네가 이 법을 써서 만들었다면 난들 쓰지 못할 게 무엇이겠느냐. 그러고는 곧 솜씨 좋은 장인 100여 명을 불러들여 끌어온 모구와 유마를 뜯어보고 곧 그대로 만들게 했다. 장인들이 공명이 맞는 것과 똑같은 크기와 너비와 두께로 나무를 깎아 맞추니 보름이 되자 2000여 대의 모구와 유마가 만들어졌다. 모두 곡식을 싣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사마이는 진원 장군 자미를 불러 명했다. 너는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모구와 유마를 부려 농서서 군량을 날라오너라. 자미가 그렇게 하자 위군도 그날부터 힘들이지 않고 농서에서 군량을 날라 먹게 되었다. 촉진과 마찬가지로 위의 장졸들도 한결같이 그 일을 기뻐해 마지 않았다. 한편 공명에게로 돌아간 고상은 위병들이 모구와 유마 대6대를 빼앗아 간 일을 알렸다. 공명은 오히려 잘 됐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것들이 그렇게 뺏어가 주기를 바랐다. 몇 필의 모구와 유마를 잃었으나 걱정할 건 없다. 오래잖아 우리는 군중이 쓰일 것들을 숱하게 얻을 것이다. 승상께서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듣고 있던 장수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물었다. 공명이 짤박하게 대꾸했다. 사마이는 틀림없이 내가 만든 대로 모구와 유마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때 내가 다시 계책을 베풀겠다. 그러나 장수들은 여전히 알 수가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하루는 살피러 간 군사가 돌아와 알렸다. 위병들이 수많은 모구와 유마를 이끌고 농서에서 군량과 마초를 날아오고 있습니다. 공명이 더없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정말로 내 헤아림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러고는 곧 계책에 들어갔다. 공명은 먼저 왕평을 불러 분부했다. 그대는 군사 1000명을 이끌고 위병처럼 꾸며 밤중에 몰래 북원을 지나라. 위병에게 군량을 옮기는 군사라고 속이고 슬그머니 적의 군량 옮기는 군사들 틈에 끼어들었다가 군량을 운반할 때 위병을 죽여 흩어버리고 그들의 모구와 유마를 빼앗아 몰아오라. 북원을 지나오게 되면 반드시 위병이 나타나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때는 모구와 유마의 몸속에 있는 혀를 비틀어 놓으면 된다. 그리 되면 모구와 유마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들을 버려두고 그저 달아나기만 하라. 뒤쫓아온 위병들은 모구와 유마를 되찾은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끌고 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당겨도 끌려오지 않고 밀어도 나가지 않으면 당황하게 마련일 것인데 그때 내가 다시 군사를 보내겠다. 너희들도 되돌아서서 내가 보낸 군사들과 함께 위병을 쫓아버린 뒤 모구와 유마의 혀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오너라. 그러면 위병들은 틀림없이 놀라고 기적게 여길 것이다.
왕평이 나가자 공명은 다시 장의를 불렀다. 너는 500 군사를 데리고 가 육갑의 신장처럼 꾸며라. 귀신의 머리에 짐승의 몸을 하고 5가지 물감으로 얼굴을 칠해 하나하나가 무섭고 야릇한 모양을 내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모두 한 손에는 수놓은 깃발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잡게 하며 또 허리에는 불이 잘 붙게 하는 물건을 넣은 호루병을 차게 한 뒤 산기슭에 숨어 있으라. 모구와 유마를 앞세운 유병들이 이를 때를 기다려 한꺼번에 뛰쳐나가 불을 질러대면 유병들은 놀라 흩어질 것이다. 그때 그들이 버리고 간 모구와 유마를 끌고 돌아오면 된다. 유병들은 너희들이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서 감히 뒤쫓지 못할 것이다. 그런 명을 받자 장이도 곧 그걸 지키려 장막을 나갔다. 공명은 그 다음으로 강유와 유연을 불러 분부했다. 그대들 둘은 같이 군사 10,000명을 끌고 북원으로 가서 모구 유마를 뺏어온 우리 군사를 맞으라. 적이 뒤쫓으면 싸워 지켜야 한다. 다음은 요화와 장익이 불려왔다. 공명은 그 둘에게도 할 일을 주었다. 너희들은 5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사마이가 오는 길을 끊으라. 마지막으로 불려온 것은 마대와 마충이었다.